만약 오늘 밤 집에서 부모님이 조용히 숨을 거두셨다는 걸 발견한다면 그 순간 여러분은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하실 것 같으십니까? 장례식장부터 찾을까요? 병원부터 갈까요? 아니면 일단 가족들에게 전화를 돌릴까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만 더 바꿔 보겠습니다. 무엇을 하면 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면 일이 더 꼬이느냐입니다. 대부분의 혼란은 아기가 아니라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이고 그때는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평소에 알던 것도 머릿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정을 억누르라는 말이 아니라 감정이 무너질수록 더 필요한 순서를 한 번 손에 쥐어드리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임종을 맞이한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장례를 시작하는 일이 아니라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현장을 보존하고 공식 확인을 받는 일입니다. 이 순서가 잡히면 남은 과정은 놀랄 만큼 차분해집니다. 반대로 이 순서가 흔들리면 비용과 시간뿐 아니라 가족 간의 마음까지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꼭 해야 하느냐고요? 새벽에 울리는 전화, 떨리는 목소리, 서로 다른 주장, 그리고 고요한 방 안의 싸늘한 공기. 지금 당장 뭘 해야 하죠? 누가 맞는 거죠?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한 가지를 느낍니다. 준비되지 않은 가족은 슬픔을 느낄 틈도 없이 업무에 휩쓸린다는 것. 누군가는 장례식장을 잡자고 하고, 누군가는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그냥 침대로 옮겨드리자고 합니다. 다 맞는 마음입니다. 문제는 마음이 맞아도 순서가 틀리면 일이 꼬인다는 데 있습니다. 가장 흔한 장면을 하나 떠올려 보겠습니다. 새벽 3시 부모님이 방에서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가족들은 당황해서 급하게 전화기를 집어듭니다. 장례식장에 전화를 걸어 빈소가 있나요? 묻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사망 확인 서류는 받으셨나요? 그 순간부터 가족은 더 당황합니다. 서류가 없으면 예약도, 운구도, 화장 예약도 한 발짝도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결국 몇 시간을 허비하고 그 사이 원했던 시간대의 일정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장례는 길어지거나 일정이 밀리고 그 사이 비용도 늘어납니다. 무엇보다 그 몇 시간이 가족에게는 처음 보내드리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전화통 붙잡고 서로 탓하며 보내게 됩니다. 그 후에는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절대 먼저 하면 안 되는 실수 3가지를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3가지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장례식장부터 전화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이해합니다. 사람을 모실 곳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공식적인 사망 확인과 관련 서류가 준비되기 전에는 장례 절차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장례식장도 화장장도 결국은 확인된 정보가 있어야 움직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장례식장에 전화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장례식장보다 먼저 해야 할 단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빠르게 진행하려던 마음과 달리 오히려 더 늦어지고 더 복잡해집니다. 두 번째 실수는 고인을 함부로 옮기거나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선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차가운 바닥에 계시면 마음이 아프고 깔끔하게 모시고 싶고 마지막 길에 예의를 다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자연사 여부 확인 과정이 필요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현장 상태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위치, 주변 상태, 복용하던 약, 마지막 시간의 정황은 이후 절차를 매끄럽게 만드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그냥 편히 옮겨드렸을 뿐인데요가 어떤 경우에는 절차를 길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바꾸자는 게 아니라 마음을 조금만 늦게 쓰자는 겁니다. 누군가 올 때까지 그 자리 그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더 존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정확하지 않은 119 신고입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쓰러졌어요. 큰일 났어요. 의식이 없어요. 그러면 119는 생명을 살리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가능한 모든 응급처치를 전제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미 임종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런 방식의 신고는 가족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고통을 더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재 보이는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숨 쉬는지, 맥박이 있는지, 외상이 있는지, 평소 어떤 질환이 있었는지. 같은 출동이어도 전달이 정확하면 과정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도 하나 있습니다. 실제 상황은 다양한 변수가 있으니 신고 후에는 현장에 온 구급대원과 의료진의 안내를 최우선으로 따르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기억하기 쉬운 정석 4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외울 필요 없습니다. 4칸짜리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 정확히 알린다. 둘째, 그대로 둔다. 셋째, 공식 확인과 서류를 준비한다. 넷째, 그 다음에 장례 일정과 장소를 잡는다. 첫 번째 단계는 119에 정확하게 알리는 것입니다. 말이 길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핵심이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집에서 가족이 숨을 쉬지 않는 상태로 발견했습니다. 외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평소 지병이 있었고 오늘은 조용히 누워 계셨습니다. 주소는 어디이고 연락처는 무엇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가능하다면 한 줄만 더합니다. 평소 복용하던 약이 있고 약봉지가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이후 의료진 판단에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황이 응급인지 아닌지는 현장 판단이 중요하니 신고 뒤에는 안내에 따라 움직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현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일 때가 있습니다. 옷을 갈아입히거나 씻기거나 방을 정리하거나 주변 물건을 치우거나 약을 치우는 행동은 잠시 멈추세요. 바닥이 차가우니 이불을 덮어드리고 싶다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심스럽게 하되 고인의 위치를 바꾸지는 않는 쪽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가족 중 한 분은 침착하게 메모를 시작해두면 좋습니다. 발견 시간은 대략 언제인지, 마지막으로 대화한 시간은 언제인지, 평소 드시던 약은 무엇인지. 이런 기록은 감정이 가라앉았을 때도 기억을 잡아줍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의료진을 통해 공식 확인과 필요 서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절차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장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문서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때 실전 팁이 있습니다. 서류를 받을 상황이 되면 필요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장례, 화장, 신고, 보험, 금융 등 여러 곳에서 요구할 수 있으니 가능한 범위에서 원본을 여러 부 확보하는 것이 나중에 발걸음을 줄여줍니다. 일단 한 장만 했다가 다시 병원을 오가며 시간을 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비용 몇만 원을 아끼려다 교통비와 체력과 시간을 더 크게 잃기도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화장 또는 장지 일정 확인과 장례식장 예약을 동시에 맞추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장례식장부터 잡고 그 다음 화장을 알아보려 하시는데 지역과 시기에 따라서는 원하는 일정에 화장이 어려워 장례 전체가 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순서는 이렇게 잡아두면 좋습니다. 먼저 가능한 날짜를 확인하고 그 날짜에 맞춰 빈소와 장례 진행을 조율하는 것. 이 방식이 전체 혼란을 줄이고 가족이 서로 부딪힐 지점을 줄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늘 계획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있으면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당일의 순서라면 이제는 평소의 준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강하게 권하고 싶은 준비는 거창한 재산 정리가 아닙니다. 이름도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평안 상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진짜 상자일 필요도 없습니다. 서류봉투 하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곳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해 두는 겁니다. 평안 상자에 들어갈 것은 4가지 축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첫째는 의료 정보입니다. 최근에 다니던 병원, 담당 진료과 처방받는 약 이름, 약봉지 위치,
최근 검사 결과가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 이건 단순히 장래를 위한 정보가 아니라 응급 상황에서도 가족을 살리는 정보가 됩니다. 둘째는 마지막 소망입니다. 화장인지 매장인지, 종교 의식은 원하는지, 장기 기증 의사는 있는지, 연명 의료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어떤지, 장래는 간소하게 하고 싶은지, 부의금과 조화는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런 건 가족이 대신 결정하려 하면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고인의 의사가 한 줄이라도 남아 있으면 가족은 내가 옳다가 아니라 그분의 뜻으로 모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중요 서류의 위치입니다. 주민등록 관련 서류, 인감도장, 가족관계 확인에 필요한 문서, 통장과 카드, 부동산 관련 서류, 자동차 관련 서류, 보험증권이나 가입 내역. 있다보다 중요한 게 어디에 있다입니다. 넷째는 비상연락망입니다. 즉시 연락할 가족, 그 다음에 연락할 친척, 장례 일정이 정해진 뒤 연락할 지인과 단체. 우선순위를 정해두면 불필요한 동시다발 연락으로 혼란이 커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안 상자에는 한 장을 더 넣어두면 좋습니다. 실전 문장입니다. 머리가 하얘질 때 종이에 적힌 한 문장이 가족을 붙잡아 줍니다. 예를 들어 현재 숨을 쉬지 않는 상태입니다. 외상은 없습니다. 평소 지병과 복용약이 있습니다. 주소는 어디입니다. 이런 문장을 휴대폰 메모장과 봉투 안에 동시에 넣어두세요. 위기 때는 휴대폰 배터리가 없을 수도 있고 종이는 젖을 수도 있으니까요. 두 가지가 있으면 안전합니다. 이제 실제 통화에서 그대로 쓸 수 있는 말들을 상황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길게 설명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핵심만 정확히. 먼저 119에 전화했을 때입니다. 집에서 가족이 숨을 쉬지 않는 상태로 발견했습니다. 외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평소 지병이 있고 복용약이 있습니다. 주소는 어디이고 연락처는 무엇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오면 질문에만 답합니다. 감정을 설명하려다 보면 핵심이 흐려집니다. 다음은 의료진에게 상황을 전달할 때입니다. 평소 어느 병원에서 어떤 질환으로 진료를 받았고 복용약이 이것입니다. 약봉지를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는 게 빠릅니다. 그리고 서류를 발급받는 단계가 되면 필요한 곳이 여러 군데라 가능하면 원본을 여러 부 준비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서류 이름이나 수량은 기관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장례식장에 연락할 때는 이렇게 접근하면 덜 흔들립니다. 공식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고 가능한 일정이 언제인지 먼저 알고 싶습니다. 일정이 확정되면 그에 맞춰 빈소를 잡겠습니다. 또는 가능한 가장 빠른 날짜 기준으로 진행할 수 있는 빈소가 있는지를 묻는 방식이 좋습니다. 화장이나 장지 일정이 핵심 변수가 되는 지역도 있으니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움직이면 전체가 매끈해집니다. 보험이나 금융기관에는 감정 대신 사실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보험자 또는 계좌 명의자 사망으로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고 싶습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통화가 끝나면 반드시 담당자 이름, 통화 시간, 안내 내용을 짧게 적어두세요. 나중에 서로 다른 안내를 받았을 때 그 메모가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이제부터는 돈과 시간을 지키는 현실적인 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꺼내면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슬픔 속에서 돈이 줄줄 새는 걸 막는 것도 남은 가족을 지키는 일입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여러 선택지를 제안받게 됩니다. 빈소 규모, 상차림, 조화, 수위, 차량. 그 순간에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원칙 한 줄만 세워두면 좋습니다. 우리 가족 상황에 맞는 규모로 무리하지 않게. 과하게 시작하면 끝날 때는 지치고 후회가 남습니다. 반대로 기준을 잡으면 결정이 빨라지고 서로 탓할 일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사후 처리에서 가장 흔한 누수는 자동이체와 정기 결제입니다. 휴대폰, 인터넷, 각종 구독, 보험료, 멤버십. 장례 기간 동안은 정신이 없어서 놓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한두 달만 지나도 꽤 큰 금액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가 어느 정도 정리되는 대로 가족 중 한 분이 정기 결제 중지 담당을 맡는 게 좋습니다.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할이 정해지면 다른 가족은 고인을 추모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잊기 쉬운 게 행정신고와 각종 정산입니다. 기한이 정해진 것들도 있고 시기가 늦어질수록 절차가 복잡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장례가 끝나면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체크리스트처럼 순서를 정해라. 장례가 끝난 다음 날에 모든 걸 끝내려 하면 슬픔과 피로 위에 업무가 쌓여 무너집니다. 대신 이번 주에 할 일, 이번 달에 할 일로 나누세요. 이것이 정신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사실 절차가 아닙니다. 작별입니다. 전화기를 들기 전에 아주 짧게라도 고인 곁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시간을 황금 같은 몇 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럴 겨를이 어디 있어요. 빨리 연락하고 처리해야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몇 분을 가진 가족은 이유가 다릅니다. 서로를 덜 탓하고 후회가 덜 남고 고인을 떠올릴 때 마음이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소리 내어 이름을 불러드리는 것.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했던 기억 하나를 꺼내는 것. 그때 해주셨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마지막으로 약속 하나를 드리는 것. 남은 가족은 서로 지키겠습니다.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이 순간에는 사진도 정리도 큰 대화도 잠시 내려놓으세요. 그저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게 남은 사람의 마음을 살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면 그때 순서대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정확히 알리고 그대로 두고 공식 확인과 서류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일정과 장소를 잡는 것. 이 네 단계만 기억하셔도 혼란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듣고 나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오늘 저녁에 종이 몇 장과 펜을 꺼내서 평안 상자에 뼈대를 만드세요. 의료 정보, 마지막 소망, 서류 위치, 비상 연락망.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둘째, 가족과 짧게라도 대화를 나누세요. 길게 말하려 하지 마시고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 우리도 서로 힘들지 않게 정리해 두자. 셋째, 실전 문장을 메모장에 저장해 두세요. 위기 때 사람은 기억보다 메모에 의지하게 됩니다. 언젠가 그날이 오더라도 여러분이 오늘부터 준비한 작은 종이 몇 장이 가족의 혼란을 막고 서로를 탓하는 말을 줄이고 고인을 더 존엄하게 보내드리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불길한 일을 끌어당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남은 사람들이 덜 흔들리고 더 사랑으로 모일 수 있도록 길을 닦아두는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길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유지에 큰 힘이 됩니다.